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신경영상을 전공하고 있는 최승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글림파틱 플로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영상의학과에서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 MRI를 이용해서 글림파틱 플로우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응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림파틱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CSF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SF는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흘러가게 되죠. 예전에는 그 CSF가 브레인 주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CSF가 이 혈관 주변의 공간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 혈관 주변 공간에 있는 아쿠아포린 4라는 채널을 통해서 브레인 파렌키마 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흘러들어간 CSF는 다시 정맥 주변의 혈관 주변 공간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중간 과정에서 브레인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글림파틱 플로우의 최종 채널은 다시 정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듀라에 존재하는 사이너스 주변의 림파틱 채널을 통해서도 드레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글림파틱 플로우 연구 이전에 주로 발표됐었던 게돌리움 디포지션에 대한 내용이고, 이 연구 내용이 결국에는 글림파틱 플로우를 MRI로 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글림파틱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MRI를 통해서 어떻게 글림파틱 플로우를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돌리니움 디포지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발표된 내용이죠. 특히 이제 리니어 게돌리니움 에이전트를 우리 몸에 인트라피너스 인젝션을 했을 때 브레인 내에 덴테이트 뉴클레우스와 글로브스 팔리두스의 게돌리늄이 디퓨지션이 되고, 이 때문에 T1에서 하이퍼 인텐시티가 관찰이 된다는 내용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게돌리늄 디포지션은 게돌리늄 에이전트의 스테빌리티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게돌리늄 에이전트는 크게 리니어 에이전트와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로 나눌 수가 있죠. 리니어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게돌리늄을 킬레이션하는 게돌리늄 주변의 킬레이트가 리니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게돌리늄이 이 킬레이트에서 좀 떨어지기 다소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게돌리늄을 킬레이트가 완전히 둘러싸기 때문에 게돌리늄이 이 킬레이트에서 떨어지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오래 머물렀을 때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게돌리늄이 떨어질 찬스가 적게 되고, 리니어 에이전트는 오래 머무를수록 그 게돌리늄이 이 킬레이트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게돌리늄 디포지션에 대한 리포트는 2013년에 레디올러지에 일본의 칸다라는 분이 발표를 했고, 리니어 게돌리늄 에이전트를 여러 번 반복 투여했을 경우에 덴테이트 뉴클레우스와 글로브스 팔리두스의 이런 T1 하이퍼 인텐시티가 관찰되게 되고, 이러한 디포지션은 게돌리늄 리니어 에이전트를 투여한 횟수에 비례한다, 이런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하이퍼 인텐시티는 결국 게돌리늄의 디포지션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서제스션을 하는 논문이었죠. 이후 후속 연구들도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이제 리니어 에이전트
말고도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들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도 리니어 에이전트와 게더리움 디포지션에 의한 T1 하이퍼인텐시티의 상관관계, 연관성은 리포트가 됐는데 이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는 T1 하이퍼 인텐시티랑 관련이 없다.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여러 번 투여를 해도 이러한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연구 결과가 칸다, 그 다음에 레드브루, 그 다음에 카오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T1 하이퍼 인텐시티의 정체가 게돌림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이제 게돌림을 둘러싸고 있는 킬레이트에 의한 거냐, 그런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한 이제 연구들이 이러한 T1 하이퍼 인텐시티가 그 게돌리움 디포지션에 의한 것이다는 이제 에비던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랩에서 이런 리니어 에이전트와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를 모두 여러 차례 반복 투여를 한 뒤에 브레인에 침착된 게돌리늄을 조직에서 측정한 연구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니어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브레인 자체에 이런 그 글로브스 팔루두스나 뭐 덴테이트 뉴클러스 이외의 부분에도 게돌림이 침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매크로사이클릭에서는 거의 이런 디포지션이 관찰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리니어 에이전트에서 분리가 된 게돌리늄이 브레인에 디포지션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하게 됐고요. 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리니어 에이전트와 매크로사이클 에이전트를 투여한 뒤에 어떤 형태의 게돌리늄이 브레인에 침착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 연구였고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법을 써서 그 티슈를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동물 연구였고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브레인 티슈에 있는 매크로몰리큘이 이 게돌리움이 킬레이트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요 그 브레인 티슈에 있는 매크로몰리큘과 결합을 해서 브레인에 잔존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는 거의 디소시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매크로몰리큘과 결합하는 잔존하는 게돌림이 거의 없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도 이제 동물 연구고요. ICP-S라는 그 분석 기법을 써서 그 브레인에 얼마나 오랫동안 게돌림 디포지션이 관찰이 되는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였고요. 52주까지 팔로우업을 했을 때 리니어 게돌리늄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브레인 내에 게돌림에 남아있는 컨센트레이션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반면에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대부분 없어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궁금증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브레인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설들이 발표가 된 바 있는데, 글로브스 팔루두스나 덴테이트 뉴클레우스가 BBB가 약해서 글로 이제 침투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설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CSF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CSF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대부분 생성이 되는데,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에 있는 블러드 CSF 배리어는 BB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이제 그 필터링하는 기능이 좀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CSF가 생성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블러드에서 CSF가 이제 만들어질 때, 이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일부 섞여서 이제 CSF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SF로 흘러 들어간 게돌리움 에이전트가 브레인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글림파틱 패스웨이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CSF가 CSF 스페이스, 즉 벤트리클이나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CSF가 브레인 파렌키마로 흘러들어가는 아쿠아포린4라는 채널이 알려지면서 이 게돌리늄이 이 CSF 플로우를 따라서, 글림파틱 플로우를 따라서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매크로 몰리큘과 결합을 해서 브레인에 침착하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다음은 글림파틱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림파틱이란 말은 글라이얼셀의 G와 림파틱 시스템의 림파틱의 합성어입니다. 즉 브레인 티슈에 흘러다니는 림파틱 플로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그 다음에 CSF, 그 다음에 브레인 파렌키마의 인터티셜 플루이드, 요런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글림파틱 플로우에 대한 개념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됐지만 뭐 비교적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1925년에 페리 베스큘라 스페이스에 림파틱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개념을 제안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92년에 오와타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인 내에 잔존하는 어떤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CSF랑 연관이 있지 않겠냐, 그런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림파틱 플로우는 그 시작은 CSF죠. CSF가 아트리 주변에 있는 페리 베스큘라 스페이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아쿠아포린 4 채널을 통해서 브레인 파렌키마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브레인 파렌키마에 있는 어떤 잔존하는 그 노폐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베인 주변에 있는 페리 비너스 스페이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메인리 그 림파틱스를 통해서 브레인 밖으로, 그다음에 스컬 밖으로 빠져나가는 패스웨이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 논문에서는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글림파틱 패스웨이를 보여준 연구고요. 아쿠아포린 4 나카웃 마우스를 통해서 이 아쿠아포린 4가 글림파틱 플로우의 중요한 채널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떤 그 결과도 있었냐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스트리아툼에 인젝션을 했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렇게 플로레센스나 아니면 그 라디오 액티브 다이로 레이블링이 된 머티리얼, 그 인공적인 그 물질이었고요. 이런 다음에 이 인젝션 된 아밀로이드 베타가 카필러리를 주변에 어큐뮬레이션이 됐다가 나중에 라지 드레이닝 베인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이런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쿠아포린 4 나카웃 마우스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짐을 발표하였고요. 이런 플로우의 이제 패스웨이의 아쿠아포린 4 채널이 중요한 컴포넌트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슬립, 잠자는 것이 이 글림파틱 플로우의 중요함을 증명한 논문이었고요. 사이언스에 2013년에 발표됐습니다. 마우스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그 마우스를 재웠을 때와 재우지 않았을 때의 글림파틱 플로우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플로레센스 CSF 트레이서를 마우스에 시스터나 마그나에 인젝션을 한 다음에 잘 때와 깨어있을 때의 그 플로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잘 때 굉장히 빠르게 이 트레이서의 배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요. 깨어있을 때는 이 플로우가 굉장히 현저하게 느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글림파틱 플로우가 수면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잠이 우리 브레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의 그 클리어런스도 잠이 촉진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얘기는 글림파틱 플로우, 글림파틱 패스웨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치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제거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는 그냥 자는 것과 수면 유도제를 사용해서 잤을 때 모두 글림파틱 플로우의 개선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림파틱 플로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고요. CSF 플로우에서 페리베스큘라 스페이스, 아터리 주변의 페리베스큘라 스페이스, 브레인 파렌키마의 인터스티셜 스페이스, 그 다음에 베인 주변의 페리베스큘라 스페이스, 여기서 이제 림파틱스로 드레인되는 그림이고요. 이게 이러한 플로우가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저해는 에이징이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 다음에 TBI 등에 의해서 브레인이 망가지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슬립이나 수면 유도제, 마취에 의해서 이 글림파틱 플로우는 좀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림파틱 플로우를 이밸루에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글림파틱 플로우를 이미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브레인 티슈를 섹션해서 마이크로스코피로 관찰하는, 그래서 이제 CSF 트레이서, 그러니까 플로레센스 다이를 붙여서 이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투 포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CSF 트레이서를 인젝션 한 다음에 시스터나 매그나 같은 부분에 인젝션 한 다음에 플로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크레니얼 메조스코피 이미징이라고 해서 스컬에 이제 큰 구멍을 내서 이제 밖에서 실제로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MRI를 이용해서 이제 관찰하는 기법들도 발표가 됐었는데, 주로 연구된 방법은 인트라세컬, 즉 CSF 스페이스에 직접 컨트라스트, MR 컨트라스트를 인젝션해서 그 CSF 스페이스를 에 존재하는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브레인 파렌키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이제 그런 연구 방법들인데요. 사실 이 앞에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게돌리늄을 인트라세컬로 인젝션하는 방법도 이제 종종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방법도 가능은 하나 아직까지는 FDA에서 인트라세컬 인젝션은 불허하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IRB라든지 어떤 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이디오패틱 MPH 환자,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 환자에서의 글림파틱 플로우를 측정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트라세칼로 게도부트로 매크로사이클릭 게돌리늄 에이전트죠. 이 에이전트를 인트라세칼로 인젝션 한 다음에 48시간까지 브레인 파렌키마의 시그널 인텐시티 체인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인트라세칼로 인젝션된 그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CSF 스페이스의 T1-weighted 이미지에서 브라이트 시그널 인텐시티로 관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영상은 MPH 환자에서의 영상이고요. 인트라세칼로 인젝션된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역시 CSF 스페이스에 보이고 있고, 이 CSF 스페이스에 있었던 게돌리늄 에이전트가 글림파틱 플로우를 통해서 브레인 파렌키마로 들어가게 되면
브레인 파렌키마의 T1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MPH 환자에서는 이 CSF 스페이스에 있었던 게돌리움 에이전트가 브레인 파렌키마로 천천히 흘러 들어갔다가 천천히 클리어런스가 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MPH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 CSF 플로우, 글림파틱 플로우의 지연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트라테칼로 이제 게돌리늄 에이전트를 인젝션 한 다음에 이 글림파틱 플로우를 이벨루에이션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이제 플로우, 그 블러드 플로우에 의한 시그널 체인지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CSF 플로우에 의한 그 게돌리움 에이전트를 담고 있는 CSF 플로우가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브레인의 시그널 인텐시티가 바뀌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글림파틱 플로우를 직접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게돌리움 에이전트는 인트라테칼 인젝션이 아직까지는 FDA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론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프로시저죠. 그래서 이제 연구적인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 중에 한 가지인데요. T1 매핑을 로버스트하게 할 경우에 이런 게돌리움 에이전트의 브레인 디포지션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게더부트롤 매크로사이클링 에이전트도 미니멀하지만 브레인의 디포지션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스트한 T1 메저먼트 방법을 통해서 아주 그 T1 밸류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IV로 게돌리눔 에이전트를 인젝션한 경우에도 이런 소량의 게돌리눔이 브레인으로 들어간 것을 측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IV 후에 이 게돌리눔 에이전트를 IV 한 다음에 브레인의 T1 매핑을 시리얼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글림파틱 플로우를 우리가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넌 인베이시브하게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지난 그 동물 실험에서 보여준 과연 수면이 글림파틱 플로우를 개선하는가에 대한 그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그 헬시 발런티어를 25명 모집하게 됐고요. 이 발런티어를 대상으로 해서 매크로사이클링 에이전트를 IV 한 다음에 브레인을 전체를 홀 브레인을 T1 매핑을 해서 그 시그널 체인지를 관찰하고, 이 시그널 체인지는 글림파틱 플로우에 의한 변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발론티어마다 2번의 이제 MR을 찍었고요. 한 번의 MRI 세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프리 MR을 찍고 인트라비너스로 게돌리움 에이전트를 인젝션하고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이렇게 12시간 딜레이 MR 영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딜레이를 인터벌 기간을 갖고요. 또 다음 세션에서는 밤에 MR을 찍습니다. 이때 이제 수면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그래서 데일리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는 때의 글림파틱 플로우와 정상적으로 10시간 안팎의 수면을 했을 때의 글림파틱 플로우가 차이가 있는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공대 이종호 교수께서 T1 매핑 시퀀스를 개발을 해 주셨고요. 비교적 5분 이내에 로버스트하게 T1 매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요. 재현성 실험을 통해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T1 매핑 값을 몇 가지 브레인 영역을 나누는데요. 세레브럴 그레이 매터, Y 매터, 그 다음에 세레벨라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그리고 푸타면 이렇게 이제 나눠서 T1 값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제 T1 시그널 체인지 변화를 보시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조영제를 주입한 뒤에 30분이 됐을 때 T1 값이 가장 낮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후에 서서히 T1 값을 회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시그널 체인지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인트라비너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인젝션을 했지만 이 조영제의 일부가 브레인 파렌키마로 흘러 들어가서 이번 T1 시그널 체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블러드 스트림에 남아 있는 조영제에 의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런 시그널 체인지를 보였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글림파틱 플로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 패턴을 보면 데이타임과 수면했을 때 나이트 타임 그 사이클에서 보시면 주로 그레이 매터에서 이 플로우 체인지가 관찰이 됐고요. 특히 세레벨룸 쪽에서 세레벨라 그레이 매터 쪽에서 이런 시그널 체인지가 잘 때 훨씬 더 빠르게 리커버리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에서도 수면을 할 경우에 글림파틱 플로우가 더 빨라진다, 개선이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T1 값의 디퍼런스를 확인했을 때도 데이타임과 나이타임을 비교해 보면 세레벨룸에서 그 개선되는 효과가, 특히 이제 그레이 매터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좀 더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게돌리움 디포지션은 글림파틱 시스템에 의한 브레인 딜리버리, 브레인 페네트레이션에 의한 결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글림파틱 시스템은 현재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글림파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브레인에 존재하는 노폐물을 제거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연구 그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TBI 같은 경우에도 브레인의 존재,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하는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MPH도 글림파틱 시스템의 delayed circulation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몇몇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이 글림파틱 플로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왜 잠을 잘 자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에비던스가 됩니다. 글림파틱 플로우에 대한 연구는 저희 랩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연구 진행에 저희 과의 윤호월 교수가 큰 기여를 했고, 아까 슬립에 관련된 연구는 이상엽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공대 이종우 교수께서 T1 매핑 시퀀스를 잘 개발해 주셔서 저희 연구가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